서영아, 서영아, 엄마, 나 살아있어. 장례식장 빈소, 촛불이 흔들리고 서영의 영정이 고요히 미소 짓습니다. 정옥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발신자 서영. 정옥의 손이 얼어붙습니다. 말도 안 돼.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엽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요. 지금 추모공원으로 와 주세요. 정옥은 비명을 삼킵니다. 죽은 딸에게서 온 문자. 불가능한 일. 서영아, 그녀는 영정을 붙잡고 흔듭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속 메시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성이 외칩니다. 이건 거짓이야. 하지만 심장이 명령합니다. 정옥은 뛰쳐나갑니다. 비 내리는 밤거리를 숨가쁘게 미친 듯이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자를 부를 때 어머니는 달립니다. 영상 시작 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어머니의 절박한 진실 추적,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 영도의 밤은 생각보다 고요합니다. 전통시장 골목 끝, 낡은 간판 아래 자리한 작은 김밥집에서 이정옥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손으로 테이블을 닦아내며 정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죠. 오늘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환갑을 넘긴 몸이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후, 긴 한숨을 내쉬며 정옥은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 서영을 혼자 키워낸 삶의 현장이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김밥으로 딸의 등록금을 냈고 대학원 학비도 마련했습니다. 서영이 구조공학 전공으로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정옥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한도윤과 결혼했을 때 정옥은 안도했습니다. 딸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말이죠. 도윤은 부드러운 말투에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옥에게도 늘 공손했고 서영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정옥은 가끔 도윤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 너머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은 건가?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영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요즘 딸이 너무 바빠 보였거든요.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는 서영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죠. 정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정옥이 좁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밤늦은 전화는 늘 불길한 예감을 가져다 주죠.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옥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어조였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입니다. 혹시 이서영 씨의 보호자가 맞으십니까? 정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죠. 네. 제 딸인데요. 무슨 일이? 오늘 저녁 9시경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서영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이후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의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죠.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서영이는 괜찮은 거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여사님, 유감스럽게도 이서영 씨는 현장에서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죠. 이것은 꿈이어야 했습니다. 악몽이어야 했어요. 그럴 리가. 우리 서영이가. 전화를 끊고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죠.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욱은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얀 국화향이 코를 찔렀어요. 그 향기가 너무 진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서영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단정한 긴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정욱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조문객들이 오갔지만 정욱은 그들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슬퍼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물도 없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정욱은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딸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서영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책가방을 메고 뛰어가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울먹이던 모습,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모습. 왜 내가 먼저 가니?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죠.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정욱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죠.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정욱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는 서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서영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죠. 엄마, 나 살아있어요. 지금 추모공원으로 와주세요. 정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도윤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간 상태였죠. 정욱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성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서영아, 정말 내가 보낸 거니?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추모공원은 장례식장에서 멀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죠. 정욱은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셔도 상관없었어요.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주위를 비추고 있었죠. 정욱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아, 어디 있니?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욱은 멈춰 섰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죠. 이정욱 여사님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욱은 경계하며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왜 여기? 제 이름은 장우진입니다. 서영 씨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장우진. 정옥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대학 시절 존경하던 선배라고 했었죠. 전 해양경찰이라고도 했었고요. 서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제게 문자를...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자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사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정옥에게 보여줬죠. 서영 씨가 죽기 전날 밤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었습니다.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 이메일을 보니 정말로 서영의 주소로 발송된 것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첨부 파일이 2개 있습니다. 음성 메모 하나와 사진 한 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 선배,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도윤이 요즘 이상해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제 보험 얘기를 해요.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음성 메모가 끝나고 빗소리만이 고요한 공원을 채웠습니다. 정옥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서영이가 왜? 서영 씨는 분명히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어요. 흐릿하게 찍힌 사진이었지만 노트북 화면과 탁자 위 붉은 봉투, 반쯤 열린 창문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사고 전날 밤 11시경입니다. 서영 씨 집 서재로 보입니다. 정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위에 무언가 글자가 적혀 있는 것 같았지만 읽을 수 없었죠. 서영이가 이걸 찍어서 보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진의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선배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정옥은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소 안에는 서영의 영정만이 촛불 아래 놓여 있었죠. 정옥은 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엄마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거니? 영정 속 서영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정한 긴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다녀갔고 정옥은 기계처럼 인사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정옥은 화장실에 가려고 빈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구석진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의 목소리였죠.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장례 끝나면 바로. 정옥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도윤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보험금 처리 얼마나 걸립니까? 네. 3억?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험금 3억? 아내가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오피스텔 명의도 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옥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통화가 끝나자 정욱은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정욱은 휴대폰을 꺼내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이 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억이라고 했어요.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그 내용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영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는 고요해졌습니다. 정욱은 영정 앞에 앉아 서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딸의 미소를 비췄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그때 복도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귀를 기울였어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은밀한 톤이었죠. 유진아,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정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 음성 메모에서 서영이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응, 알아. 나도 힘들어.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해. 정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문 뒤에 섰습니다.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응, 나도. 사랑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욱은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도윤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잠이 안 와서요. 정욱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영정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영이가 너무 보고 싶네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이제 그 슬픔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도윤 씨, 서영이가 최근에 어땠습니까?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죠. 집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은 없었나요?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갔습니다. 도윤이 나간 뒤 정욱은 휴대폰을 꺼내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이 유진이라는 여자와 통화했습니다. 서영이 언급했던 그 이름입니다. 애인처럼 대화했어요. 우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들으신 내용 기억해 두십시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합시다. 정욱은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미소가 차분했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어요. 서영아, 엄마가 꼭 알아낼게.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이 이뤄졌습니다. 서영의 관이 운구차에 실렸고 정욱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몇 시간 후 유골함이 나왔습니다. 작고 하얀 함이었어요. 정욱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욱은 함을 가슴에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정욱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도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영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남긴 흔적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음성 메모, 사진, 그리고 도윤의 수상한 행동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서영이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서영이가 뭔가 더 남겼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똑똑한 아이였어요.
분명히 더 많은 걸 준비해뒀을 거예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울로 다시 가야 했어요. 서영의 집으로, 딸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그곳으로 말이죠.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정옥은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딸을 잃은 슬픔과 진실을 향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옥은 우진과 함께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정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서영의 목소리와 도윤의 수상한 행동들만 맴돌았습니다. 여사님, 혹시 서영 씨 집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영이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영과 도윤이 살던 아파트는 고급 주거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옥은 이곳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따라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정옥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서영의 집 앞에 섰을 때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거든요. 들어가시죠. 우진이 말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정옥은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주방도 말끔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영아. 정옥은 작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우진은 조용히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사님, 서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입니다. 정옥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탁자 하나와 책장, 그리고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우진이 사진을 꺼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합니다. 정옥은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노트북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도윤이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붉은 봉투도 없었죠.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정옥은 탁자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펜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죠. 서영이가 뭔가를 숨겨뒀을 텐데. 정옥은 탁자 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탁자 다리 뒤편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물체였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어요.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서영의 옛날 휴대폰이었어요. 이게...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어요. 서영이 옛날 휴대폰입니다. 왜 여기에 숨겨뒀을까요? 우진은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았습니다. 충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전하게 보관합시다. 우진은 휴대폰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에 챙겼습니다. 정옥은 계속해서 집안을 살폈어요. 침실로 갔을 때 정옥은 서영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영답게 깔끔했죠.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정옥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정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영의 단정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었어요. 정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2월 15일 마이너스 도윤, 늦게 귀가. 술 냄새. 2월 20일 마이너스 도윤, 누군가와 통화. 목소리 낮춤. 3월 5일 마이너스 도윤, 주말에 혼자 외출. 요트클럽?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영은 남편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3월 12일 마이너스 도윤의 휴대폰에서 유진 이름 확인. 보험금 3억? 나를 정리한다는 말. 무슨 뜻? 정옥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말이죠. 여사님, 우진이 다가와 정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옥은 수첩을 그에게 건넸어요. 우리 서영이가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우진은 수첩을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첩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정옥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안을 살폈어요. 부엌으로 갔을 때 정옥은 냉장고 위에 놓인 달력을 봤습니다. 서영이 손으로 쓴 일정들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서영이 사고로 죽은 날이었어요. 정옥은 달력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날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출장 강남대로.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영은 출장 일정을 미리 적어뒀어요. 그렇다면 도윤도 그날 서영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진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우진이 다가와 달력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도윤 씨는 서영 씨의 동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신중하게 말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더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과 우진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은 숨이 막혔어요. 우진은 침착하게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정옥도 그 뒤를 따랐죠. 거실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옥과 우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여기 왜? 서영이 물건 좀 챙기러 왔어요. 정옥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향했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서영이 대학 선배입니다. 장례식 때 뵀었죠. 우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제가 함께 있었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다 봤으니 가려고 했어요. 정옥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진도 따라 움직였죠. 도윤은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정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이 서재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정옥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진이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뭔가 찾은 걸 눈치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정옥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5층 어딘가에 도윤이 서 있을 것 같았어요.
감시하듯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죠.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휴대폰을 복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포렌식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께 부탁해 보겠습니다. 우진은 정옥을 서울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정옥에게 말했어요. 여사님,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윤 씨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옥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어요. 정옥은 가방 속 수첩을 만져봤습니다. 서영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이것이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거라고 정옥은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옥은 우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옥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휴대폰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체크 셔츠를 입고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쪽은 문강 실장님입니다. 포렌식 전문가이십니다. 문강은 정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영 씨 일로 유감입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은 복구가 되었습니까?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강은 태블릿을 켜며 말했어요. 네,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일들을 찾았습니다.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강은 태블릿 화면을 정옥에게 보여줬어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여러 장과 음성 메모 파일들이 있었죠.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까?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강이 첫 번째 사진을 열었어요. 화면에 노트북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우진이 보여줬던 그 사진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죠. 공동계좌 해지 및 보험 수익자 변경 위임장.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문강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문서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영의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었고 도윤이 모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서영이가 쓴 게 아닙니다. 정옥이 말했습니다. 문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서영 씨 몰래 이 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서영 씨는 그걸 발견하고 증거로 남긴 거죠. 정옥은 눈물을 참으며 다음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봉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봉투 위에 글씨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서류,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필체였어요. 3월 15일 처리 완료.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5일, 그날이 바로 서영이 죽은 날이었어요. 이건 살인 계획입니다. 문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음성 메모도 있습니까? 네, 총 3개의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문강은 첫 번째 음성 메모를 재생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월 28일. 오늘 도윤이 늦게 들어왔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유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내 보험 얘기를. 음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두 번째 음성 메모가 재생되었습니다. 3월 5일. 도윤의 휴대폰을 봤어요. 유진이라는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라는 내용. 무슨 뜻일까요? 나를 끝낸다는 건가요? 서영의 목소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옥은 주먹을 쥐었어요. 세 번째 음성 메모가 재생되었습니다. 파일명은 마지막이었어요. 3월 14일 밤. 도윤이 서재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들렸어요. 내일이면 끝나. 브레이크 쪽을 건드리면 사고처럼 보일 거야 라고 했어요. 나를 죽이려는 건가요? 무서워요. 엄마, 혹시 내가 사라지면 이걸 들려주세요. 도윤이 날 죽이려 해요. 음성 메모가 끝났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어요. 정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죠. 여사님, 우리 서영이가 알고 있었어요. 죽기 전날까지도 살려고 애썼는데. 정옥은 울부짖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남편 옆에서 어떻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문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촬영 시각과 서영 씨가 마지막 음성 메모를 남긴 시각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목소리 패턴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 패턴이요? 배경음을 분석했더니 도윤 씨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도윤 씨가 맞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서영이를 죽인 겁니까? 네,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혼자가 아닐 겁니다. 문강이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어요. 도윤과 한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요트 위에서 찍은 듯했죠. 이 사진도 휴대폰에서 복구했습니다. 서영 씨가 남편을 미행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펄이 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도윤과 친밀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유진입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신원을 조회해 봤는데 신유진이라는 여자입니다. 해운대 요트클럽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 여자와 도윤이 공모해서 서영을 죽인 겁니다. 보험금 3억을 나눠 가지려고 말이죠. 경찰에 가겠습니다.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문강 실장님도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전문가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부산 중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옥은 가방 속 수첩과 복구된 파일들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한중년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민석 경이었어요.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살인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옥이 말했습니다. 유민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정옥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서영의 음성 메모, 사진, 수첩, 그리고 복구된 파일들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유민석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입니다. 체포할 수 있습니까? 정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서영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도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사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조심하십시오. 용의자가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민석이 경고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영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정옥은 영도의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을씨년스러운 밤이었죠. 정옥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유민석 경위로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도윤과 유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두 사람을 체포할 거라고 했죠. 정옥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도윤이 이 사실을 눈치챘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정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같았어요. 정옥은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분명히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남자는 정옥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이 도윤과 비슷했어요. 그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남자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옥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새벽이라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정옥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남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정옥은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때 보일러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보일러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정옥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배기구를 봤죠. 배기구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옥은 비틀거렸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배기구를 막은 겁니다. 정옥을 죽이려는 거였죠. 정옥은 필사적으로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창문 손잡이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간신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고 정옥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정옥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담장 너머로 누군가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기다려요. 정옥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그때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우진이 차에서 내렸어요. 여사님. 우진이 달려와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배기구를 막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정옥을 차에 태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우진은 정옥을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산소 치료를 받은 후 정옥은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민석 경위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정옥의 집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어요. 보일러 배기구가 고의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자물쇠에 손 뗀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게 확실합니다. 도윤입니까? 정옥이 물었습니다. 유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도윤 씨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 눈치채고 도주한 것 같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도망쳤다니. 그렇다면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여사님은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용의자가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윤은 서영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이제 자신까지 죽이려 드는 겁니까? 도윤뿐만 아니라 신유진도 실종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정옥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들을 꼭 잡아야 합니다. 우리 서영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민석은 병원을 나갔고 우진은 정옥 곁에 남았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선배님,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살아계십니다. 서영 씨가 지켜준 겁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이 남긴 증거들 덕분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서영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정옥은 그저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겁니다. 며칠 후 정옥은 우진의 도움으로 해운대의 한 작은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죠. 하지만 도윤과 유진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호텔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서영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강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사실은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살인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정옥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도윤과 유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민석 경이었어요. 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신유진을 체포했습니다. 정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이 잡혔다는 것만으로도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유진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도윤 씨와 공모해서 서영 씨를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사님을 죽이려 한 것도 도윤 씨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유진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도윤은 어디 있습니까? 추적 중입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영도의 바다와는 다른 해운대의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서영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엄마가 꼭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정옥은 서영의 영정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딸의 미소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이틀 후 유민석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을 체포했습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끝이 난 거예요. 도윤이 체포된 다음 날 정옥은 우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유민석 경위가 그들을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걷는 정옥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유민석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들어야 합니다.
유민석은 한 방으로 정옥을 안내했습니다. 일명경이 설치된 방이었어요. 유리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죠. 그곳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유리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수갑을 찬 채 테이블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문강 실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여사님, 서영 씨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모를 복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강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월 14일 밤 11시 45분. 서영의 목소리는 극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도윤이 지금 서재에서 통화하고 있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녹음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 강남대로로 나간다고 했어.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를 만들면 급제동할 때 터질 거야. 정옥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해? 사고처럼 보일 수 있어? 걱정 마. 차량 정비소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부탁했어. 흔적은 남지 않아. 서영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도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내일 출장 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무서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믿어줄까요? 증거가 없는데. 서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만약 정말로 내가 사라지면 엄마 이 파일을 경찰에 보여주세요. 도윤이에요. 도윤이 날 죽인 거예요. 그 사람과 유진이라는 여자가 함께 보험금 때문에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음성 메모가 끝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조사실의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 사람이 우리 서영이를. 정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유민석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도윤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도윤 씨,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부인하실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민석은 태블릿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를 만들면 급제동할 때 터질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민석을 바라봤어요. 이건 어디서 피해자가 남긴 겁니다. 당신의 아내 이서영 씨가 죽기 전날 밤에 녹음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신유진 씨는 이미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당신과 공모해서 이서영 씨를 살해했다고 말이죠. 보험금 3억 원을 노리고 그건 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표정으로 테이블에 이마를 댔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내를 왜 죽인 겁니까? 유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이 망했고 빚이 너무 많았어요. 유진이를 만나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서영이한테 보험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정옥은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돈 때문에 우리 서영이를 죽인 겁니까? 우진이 정옥을 붙잡았습니다. 정옥은 흐느꼈어요. 조사실에서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파산 직전이었어요. 유진이가 계획을 세웠고 나는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차량을 조작했습니까? 네. 정비소 친구를 통해 브레이크 압력 센서를 건드렸어요.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하면 작동하지 않도록. 유민석은 기록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옥 여사도 죽이려 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이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뭔가 찾아간 것도 알았고, 그래서 유진이가 말했어요. 장모님도 정리해야 한다고. 정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가려는데 유민석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후회하십니까? 도윤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매일 후회합니다. 서영이 얼굴이 계속 보여요. 잠도 못 자요.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민석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는 끝났어요. 정옥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우진과 문강이 그녀를 따라왔어요. 정옥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끝났습니까? 정말로 끝난 겁니까? 네, 여사님. 이제 법정으로 갑니다. 유민석이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검찰은 도윤과 유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정옥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정옥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도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이 남긴 목소리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옥은 서영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딸의 미소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서영아, 엄마가 해냈어. 내 목소리가 진실을 밝혀냈어. 이제 곧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거야.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평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사님,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서영 씨가 남긴 용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끈기 덕분이죠.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도의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 파도처럼 진실도 결국 드러나는 거였어요. 정옥은 서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거야. 모두가 진실을 듣게 될 거야. 재판 당일 부산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옥은 우진과 함께 법원 앞에 섰어요. 검은 코트에 흰색 스카프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단호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왔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청석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 기자들도 보였어요. 정옥은 증인석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도윤과 유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고 교도관들의 호송을 받았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가운 평정심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피고인 한도윤, 신유진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나래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피해자 이서영 씨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복구한 증거들을 설명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찍힌 위조 서류, 보험금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강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지금 서재에서 통화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를 만들면 급제동할 때 터질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도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만약 정말로 내가 사라지면 이 파일을 경찰에 보여주세요. 도윤이 날 죽인 거예요. 음성 메모가 끝났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최나래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오늘 진실을 증언합니다. 이어서 정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최나래가 질문했어요. 여사님, 피해자 이서영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서영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혼자 키운 외동딸이었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했을 때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 서영이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여자 때문에. 여사님도 살해 위협을 받으셨죠? 네, 도윤이가 제 집에 침입해서 보일러 배기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이가 남긴 증거들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딸이 죽어서도 엄마를 지켜준 겁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나래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피고인 한도윤과 신유진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한도윤, 신유진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 한도윤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신유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서영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눈물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우진이 정옥을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서영이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정옥은 우진과 함께 영도 바다봉안당을 찾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바다는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옥은 흰 백합 한 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봉안당 앞에 섰을 때 정옥은 서영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를 바라봤어요. 그 아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백합을 놓았습니다. 서영아, 엄마 왔어. 정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 내 목소리가 진실을 밝혀냈어. 도윤이와 유진이는 벌을 받았고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백합 꽃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서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영이 남긴 마지막 음성 메모를 저장해 둔 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내 목소리로 기억해 주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흘러갔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서영아. 평생 사랑할 거야.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이젠 평안하시겠죠? 정옥은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평안합니다. 서영이가 마지막까지 용기를 냈고 그 목소리가 진실을 밝혀냈어요.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멀리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죠.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시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김밥집을 다시 열고 평범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서영이가 바라는 거였을 테니까요. 서영 씨가 기뻐하실 겁니다. 정옥은 다시 한번 봉안당을 돌아봤습니다. 백합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서영아, 엄마는 계속 살아갈 거야. 너를 기억하면서 내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게. 정옥은 우진과 함께 봉안당을 떠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정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영도 전통시장으로 돌아온 정옥은 김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게에 불이 켜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정옥은 능숙하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삶은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정옥은 서영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딸의 미소가 평화로웠어요. 서영아, 오늘도 잘 보냈어. 내일도 모레도. 엄마는 계속 살아갈 거야. 너를 사랑하면서.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슬픔이 아닌 평화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원히 정옥의 가슴 속에 그리고 정의의 역사 속에 남을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영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어요. 안녕, 서영아. 엄마의 사랑하는 딸.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